자,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경제지문 공부했었던 것의 내용들은 뭐였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시장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기본이 되고 그거를 응용한 여러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 곡선을 이해해야 되고 다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주로 뭔가를 줬다 폈다 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실제 우리가 당하는 시장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곡선들이 현실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런 곡선들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런 곡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이 지문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서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무엇을 구매하고 무엇을 팔거나 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쓰일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길긴 긴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용어가 낯설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얘네들을 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문의 용도는 뭐냐면 이 지문의 2017년 7월 37번부터 42번까지 이 지문의 용도는 뭐냐면 다른 지문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친해져야 돼. 내 말 알겠지? 문제도 그닥 어렵지 않고 지문의 그 글쓴이의 글쓴 방식 자체도 어렵지 않아. 오케이? 근데 어쨌거나 얘는 기본이다. 기본적 개념을 공부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하고 오늘 기본 개념 공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지난번에 경제 지문 할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한개 띵띵 곡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했다면 얘는 이 지문을 가지고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우린 현금이나 예금 및 유가 증권을 일컫는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핵심을 잡고 연결하는 게 기본이야. 핵심을 잡고 연결하는 게. 근데 얘는 마치 내가 경제 과목의 탐구 과목을 설명하듯이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얘하고 친해지면 돼. 자,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금융거래. 이 글은 금융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라는 거를 알아냈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이 금융거래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무슨 말이 나오냐? 현금. 현금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는 없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예금. 예금이 뭔지 모를 리는 없지. 예금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은행에다 내가 집어넣는 돈. 됐지? 얼마 동안 맡겨놓을게요. 이자 좀 많이 주세요. 하는 거 예금. 됐지? 그 다음에 유가증권. 자, 요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이나 예금이나 유가증권, 현금이나 예금이나 그 금융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금융자산. 자, 금융거래라는 건 금융자산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건데 금융자산이 그럼 또 뭐냐? 이거 설명한 거예요. 금융자산은 그럼 뭐냐? 바로 현금이나 예금이나 유가증권.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은 무슨 말인지 알고 예금은 은행에 넣는 돈이고 유가증권 요거만 알면 되겠네. 요거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유가증권. 즉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출마하시기로 하셨어. 그럼 아버지가 재산을 신고해야 되잖아. 그 중 금융자산 신고는 얘네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 금고에 10억 들어있고 은행에 20억 들어있고 유가증권이 뭐 10억이다 이렇게 되면 총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해야 돼? 부동산. 집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거야. 그게 곧 내 것이 될 거. 무슨 말 알겠어? 그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금융자산은 기본은 현금이야. 기본은 현금이고 언제든 예금이 현금이 되고 유가증권이 현금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럼 유가증권에 대해서 요거. 유가증권은 그럼 뭐냐? 유가증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자,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눠요. 일단 여기서 증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냥 종인데 돈으로 표시해 놓은 녀석. 그냥 종인데 돈으로 표시해 놓은 녀석이 증권이야. 얘는 조폐공사에서 찍었잖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찍었지. 500원짜리 동전 빵 찍었지. 오케이? 그거를 현금이라고 얘기하고 그 녀석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예금이 되는 거야. 근데 유가증권은 그냥 얘는 종이 쪼가리야. 종이 쪼가리인데 그 종이 쪼가리를 돈, 가격을 여기다가 인쇄해 놓은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대표적으로 크게 나눠서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눠지고 화폐증권의 대표적인 녀석이 수표나 어음이에요. 수표는 들어봤지.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써. 옛날에는 최고액이 10,000원짜리였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이.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단위부터 10장, 100장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저 100만 원만 찾을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만 원만 찾을게요. 그러면 은행 직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현금으로요? 수표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10,000원권이요? 50,000원권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수표를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한 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럼 종이 쪼가리야. 내가 무슨 은행 해가지고 가격을 딱 매겨준 거야. 근데 그것이 화폐같이 생겨먹었어. 그리고 화폐처럼 유통을 할 수 있어. 그게 화폐증권이야. 알겠냐? 조금 낯선 건 어음일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어. 어음은 여기다가 만기를 집어넣는데 얘는 만기가 없어. 만기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저 국가부도회나 이런 거 보면 잘 나와. 우리나라 IMF 시대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가졌고 우리나라의 어떤 세력들이 나라를 망하는데 일조했는지 보여주는 그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거기 어음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어음은 이런 거야. 내가 큰 회사야. 작은 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내게 물건을 공급해줘. 그걸 재료로 해서 난 쿵떡떡떡떡 해서 팔아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번 달에 올해 쓸 물건들을 나한테 원자재를 얘가 갖다 줬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이 생겨야 너한테 주지. 미안한데 내가 어음으로 끊어줘도 될까? 뭐 그러시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음 1억짜리를 하나 종이 쪼가리에다가 1억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얘한테.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요거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어음을 받아가지고 현금처럼 뚝딱 쓰기는 어려워. 누군가 받아줘야 쓰지. 그리고 내가 되게 큰 회사고 이름 있는 회사면 이거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A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B 회사한테 줬어. 얘가 이제 대기업이고 이게 중소기업이어서 원자재를 줬는데 1억 원어치를 주고 어음을 받은 거야. 현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A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믿을만한 회사면 이 어음을 어딘가가 누구한테 주기가 쉽겠지. 근데 A 회사가 약간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이면 누군가가 야, 이 어음 이거 어느 회사인데? 띵띵 회사야. 모르겠는데 나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내 말이 이해됐지?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더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거라는 거야. 자, 부도가 나거나 할인 이 두 가지 개념만 얘한테 알고 있으면 돼. 부도가 난다는 건 뭐야? 그 날짜의 어음을 결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A한테 들고 올 거 아니야. 만기 날짜가 있다 그랬잖아. 몇 월 며칠 날 1억 원 주기로 하셨잖아요. 이거 딱 들고 오는 거지. 근데 이 회사가 딱 갔더니만 문을 닫았네. 그럼 이 돈 어디서 받아? 못 받아. 부도 났어.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이 사람도 줄 데가 많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그냥 이 사람도 문 닫는 거야. 부도 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부도 나면 이게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받아서 만기 되기 전에 나도 어딘간 돈을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면 1억 원짜리를 어음 할인해 주는 곳에 가서 어음 할인해 주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할인해 주세요. 그럼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A 회사 괜찮은 회사지. 그래? 그럼 내가 8천만 원 해줄게. 2천만 원은 내가 갖고. 무슨 말이겠어? 그게 할인이야. 2천만 원 할인해버린 거야. 깎아서 파는 거야. 그럼 나는 돈이 급하니까 1억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8천이라도 받아서 지금 돌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리고 이 할인해준 그 주체는 당연히 뭐지? 그 2천만 원을 내 수익으로 삼는 거지.
위험 부담을 해야 되니까 2천만 원 내가 갚는 거야. 자, 이해됐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어음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어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증권은 자, 주식,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주식은 이거는 쉬울 것 같아. 그치?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오케이. 어떤 회사가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분을 나누고 주식을 공모하여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회사 규모가 좀 커지면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자본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그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대학생이 뭐 쓸 돈이 뭐 있겠어. 응?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삼성 주식을 딱 사놓는 거지. 그럼 내 나이 이제 내일 모레 60이다. 그럼 뭐야? 몇 년이 지난 거야? 대학생으로 치면 한 40년 지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딱 60에 퇴직을 딱 하고 삼성 주식을 팔아서 내가 노후를 살아야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지. 뭔 알겠어? 그때 내가 알바한 거 먹어서 한 1,000만 원어치 살았으면 지금 10억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0억 이상이 됐을 걸 아마. 근데 그때 나는 주식을 샀을까 안 샀을까? 당연히 안 샀겠지. 무슨 말이겠어? 자, 내가 좋은 정보를 준 거야. 너희 대학 가서 알바하고서 알바한 돈을 가지고 뭐 하지? 뭘 하긴 뭐래? 주식을 사면 돼. 근데 주식을 사는데 안 망할 회사를 사야지. 무슨 말이겠어? LG를 사든 삼성을 사든. 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주식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공채, 사채, 공채. 그러니까 공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채 같은 거 있잖아. 국채. 왜 우리가 이건 공공채라 그래서 정부, 국가 혹은 지방자치. 무슨 말 알겠지? 대전, 서울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공적인 거. 이건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야. 이걸 다 합해서 뭐라 그러면 채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얘는 어떤 것이냐면 얘 어음에 만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얘도 만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자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리. 자, 무슨 얘기냐? 채권을 발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대한민국이 공채, 국공채, 나라 채권을 발행을 해. 그래? 그러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채권을 사는 거야. 한 장이 10만 원짜리, 10만 원, 뭐 달러로 하겠지만, 그렇지? 10만 원이라고 치고, 10만 원이면 얘가 1년 금리가 뭐 10%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만기는 뭐 몇 년, 2년 후다. 이런 식으로 종이 쪼가리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찍은 걸, 인쇄한 걸 파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2년 후에 10%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으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그럼 국가는 이것을 발행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라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가 신문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우리나라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막 이런 거 신문에 막 때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보통 40% 정도를 유지해요. 혹은 많으면 45%. 근데 부채가 늘지 않거나 줄지 않아도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뭐 때문에? 국민 총생산. GDP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은 내가 되게 상식적인 얘기 물어본 거야. 국민 총생산이 올라가면 부채 비율은 낮아질까? 올라갈까? 잘 생각해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내 지금 빚이 100만 원이야. 그럼 내 한 달 수입에 비해 부채의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가 되는 거잖아. 10%. 근데 내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은 늘었어. 그러면 내 부채의 비율은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지지 않더라도 자, 내가 왜 이 얘기 왜 이거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시사적인 얘기잖아. 엄청 언론에서 때리고 정부하고 뭐 정치인들하고 싸우잖아. 시사적인 얘기라고. 언제나 시사적인 얘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출제자가 야 요즘 말도 많은데 이게 애들이 이 정도 나는 거 아니야? 퉁 하고 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힘줘서 설명하고 있는 중. 알아먹었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부채 비율은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10%였는데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지.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도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비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면 빚을 많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비율은 지켜지는 거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는 거야. 내 말 다 이해했지?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국채를 발행하여 외국에 빌린 돈이 국민 총생산의 40에서 45%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에도. 무슨 말 알겠지? 알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650% 정도 될 거야 아마. 무슨 말 알겠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야 근데 일본의 국민이 몇 명이요? 1억 몇 천이야. 우리의 2배가 훨씬 넘어. 무슨 말 알겠어? 근데 걔네들은 6배 어마어마한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세계 경제 몇 위 국가? 보통 한 3위권 될 거야. 이 인구가 경제 순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지. 인구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총생산이 엄청 커진다고. 무슨 말이지? 미국이나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도 가면 그지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경제 순위는 우리보다 높아.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저기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 근데 가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여유 있게 산다.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지금 주말에 어디 가세요? 요트 타고 놀러 가요. 이거 아저씨 요트예요? 내 거예요. 이러는 거지. 야 되게 부자다. 하지만 경제 순위 이 밑에 있겠지. 왜?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만도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얘네들은 한 650% 이렇게 된다는 거야. 700%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 우리보다 많긴 많아. 독일 같은 경우가 한 70, 80 이 정도 될 것 같아. 뭐 수치는 변하니까. 부채 비율이. 그럼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큰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언론에서 막 때리고, 야,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 막 때리는 이유는 뭐야? 돈을 푸는데 정부가 어디다 풀까? 돈을 푸는데 정부는 어디다 풀까? 야, 정부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니? 물론 어떤 대통령은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했지. 그분은 감옥에 계시잖아. 그치?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사업한다고 막 샀는데, 광산을 샀는데, 광산에 무슨 구리광산을 멕시코 가서 샀는데 구리가 안 나온디야. 뭐 이런 거잖아. 정유회사를 샀는데 정유회사가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몇백억, 몇천억에 막 샀는데 나중엔 짐이 되니까 이거 사세요 하고 팔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 그래서 이거 사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팔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몇백억을 주고 팔았다고. 왜냐면 그걸 안고 있어봤자 관리가 힘들고 돈만 더 들어가니까 내가 돈 주니까 제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얼마 줄 건데? 그래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그런 일을 하신 분도 있어. 뭔 말이겠어? 근데 정상적인 정부라고 치면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정상적인 정부라고 치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 백성한테 쓰잖아. 국민들한테 쓰지. 그러니까 이 돈은 국민들한테 쓰는 돈인데 왜 이걸 자꾸 줄이자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줄이자 그러는 거야? 왜 다른 선진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일본은 니들이 맨날 좋아한다는 일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경제 관료들이 이걸 지킴으로써 뭐라는 거지? 이런 금융시장을 키우고 싶은 거야. 정부가 돈을 줘서 보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 뭐야? 금융시장이 장사가 안 돼.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혹은 사표 내면 어디로 가니까? 금융시장으로 가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의 논리야, 이게. 하나의 논리. 자, 그러면 지금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공채라는 건 대표적으로 나라가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 그 나라가 파워가 삐리삐리하면 그 채권의 이자를 높게 해줘야 될까? 낮게 해줘도 될까? 삐리삐리하면. 나라가 삐리삐리해. 그러면 대한민국이 경제 순위가 몇이냐, 우리나라가? 12 정도 돼, 12. 근데 국민 1인당으로 하면 몇 위 정도 될까? 국민 1인당 정도로 하면 이탈리아하고 일본을 거의 이겼어요. 캐나다도 이길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가 G7이라는 거 들어봤지?
응? G7. 이거 뭐야? 그룹 7에서 서방의 선진국 7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살까? 이런 거 따지는 거지. 물론 겉으로는 세계 경제를 좋게 만들기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들끼리 뭐 있겠지 뭐. 오케이? 그러면 그 세븐의 나라에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몇 개냐 지금? 다 나왔냐? 하나 빠졌네? 아, 독일이 빠졌구나.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게 G7이야. 그런데 실질적인 국민들의 1인당 소득, 그들이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 따져보면 야네들이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캐나다는 언젠간 이미 어느 정도 제낀 상태고, 그치? 국제신용도나 등등등. 여기를 우리가 제끼게 되면 4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G5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해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막 대선 후보가 우리가 세계 5위 국가가 막 이런 외치는 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네 총생산은 커,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탈리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랑.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런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의 이자를 아까 내가 10% 그랬는데 10%가 기준이라고 치면 높게 해야 될까? 낮게 해도 될까? 낮게 해도 돼요. 왜? 안정적인 나라니까.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엄청 낮잖아. 내 말 이해했지? 그러니까 국권이 세면 셀수록 경제 상태가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무슨 말이겠어? 경제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채권은 많이 팔리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자도 낮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마이너스 이자로 발행한 적도 있었어. 미친 거지. 그래도 이 나라가 위험하지 않으니 사들이는 거야. 큰 손들이, 세계의 큰 손들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빚이 되는 거야. 나라의 빚. 그래서 맨날 몇 퍼센트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한 선진국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를 유지하면 안정적이다라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40% 넘으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떠든 거고. 근데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IMF가 올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IMF가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지. IMF는 왜 온 거야? 외환위기야. 즉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부채 비율이 아니야. IMF 시기에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높지 않았었어. 40%였어.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뭔가 잘못된 게 많아. 이권 집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잘 봐야 돼. 자, 그럼 공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라가 나라에 쓸 돈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먹는 거. 이거 회사가 팔아먹는 거. 무슨 말이겠어? 근데 거기엔 뭐가 있다? 만기와, 그치? 이자가 있다.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자, 그럼 다 정리됐어. 자,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라고? 자주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낯설으면 안 돼. 유가증권 뭐야? 돈을 적어놓은 종이 쪼가리야. 그래서 현금처럼 막 쓸 수도 있어. 뭔 말이겠어? 대표적인 게 뭐?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이거 합해서 채권 등이 있다. 끝. 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데 요거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내가 얘기해 준 거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유가증권. 그러면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자, 금융거래라는 것은 돈거래야. 근데 돈이라는 게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도 돈이고, 유가증권도 돈이야. 예금 자체를 판매하거나 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서. 자, 그래서 요게 다 들어간다. 그것까지만 알면 끝. 자, 그 다음. 금융거래는 개인과 금융기관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인데, 개인과 금융기관에는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 소비 대차의 계약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따단. 뭐야? 금융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리를 따져보는 것과, 이거 뭐라 그랬어? 이자율이라 그랬지? 이자율. 금리를 따져보는 것과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끝. 금리와 금전 소비 대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는 아까 얘기했지, 1,000만 원 중에 1년에 나한테 10만 원을 이자로 줘. 그러면 10% 금리, 10% 이자율.
보통 연금리, 연이자를 말해. 오케이? 그걸 금리,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지급되는 금액 자체를 뭐라 그러나, 그 돈 자체를 그냥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 말 알아먹었지?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본문에는 금리였나 이자율이었나? 본문에는 금리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이자율이라고 바꿔놔서 애들이 틀린 적이 막 헤맨 적이 있었어. 이게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이해됐지? 그런 거 주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랬잖아. 금전 소비대차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얘기야, 그냥. 네? 대차라는 건, 소비대차라는 건 주고받은,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계약.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돈을 주고받는 것. 금전 소비대차는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계약을 주의해서 해줘요.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럼 내가 지금 힘줘서 설명한 건 뭐냐면 금융자산이라는 게 뭔지, 돈이다. 돈이라는 건 뭔지 우린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얘도 돈이고 얘도 돈이다. 얘가 뭔지 잘 모르겠지? 수표, 어음, 채권, 그 다음에 뭐였냐? 주식 이런 게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냐면 금리가 중요하며 금전 소비대차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금리 잡아서 설명하다가 금전 소비대차 잡아서 설명하는 걸로 글은 이어지겠지. 뭐 뻔한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자, 금리 설명하네. 금리 설명 들어갑니다. 자,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 이제 알겠지? 원금, 내가 꾼 돈, 내가 꿔준 돈,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가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됐냐? 그게 금리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따단. 자, 이거 뭐야? 첫 번째 포인트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두 번째 자산의 증감, 자산이 증감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살짝 부연 설명하면 자금의 돈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느냐 적어지느냐 이 얘기야. 근데 이거는 경제의 대원칙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수요 공급 법칙. 무슨 말 알겠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 그럼 나의 수강료는 비싸질까? 싸질까? 비싸지겠지. 수요가 많으면 이자는 높아져. 왜냐면 금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자. 돈값, 돈의 가치, 돈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금리 돈값은 올라가지. 반대는 반대는 뒤집으면 끝나는 거고. 데칼코마니까. 언제나 데칼코마니니까. 내 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공급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애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분신술을 써가지고 나를 1000만 명을 만들었네. 두둑 하더니 1000만 명, 국문이가 1000만이가 됐어.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내 수강료는 싸질까? 비싸질까? 싸지겠지. 공급이 많아지면, 이거 색깔을 바꿔야지. 자, 공급이 많아지면, 자, 요거는 아까 수요가 많아지면 돈값은 올라간다 그랬지? 공급이 많아지면 돈값은, 금리는 떨어지겠지. 야, 경제는 맨날 이거야. 뭐가 많으면 뭐가 떨어지고, 뭐가 많으면 떨어지고, 뭐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비례반비례예요. 언제나 경제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경제하고 물리하고 이거야. 비례냐 반비례냐. 경제하고 물리에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거야. 비례 반비례. 요거만 잘 정리하면 돼. 그냥 무조건.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감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냐 뭐 줄어드냐 얘기했잖아.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 무슨 말이겠지? 이자를 조금 내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 이해됐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
돈이 많아지면 금리는 돈 가치는 흔하니까 떨어지고. 됐지? 돈이 많아지면 돈 가치는 흔해서 떨어진다.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면 돈 가치는 귀해진다. 이해됐지? 그래서 금리는 올라간다. 요건 그냥 법칙 머릿속에 빵 박아놔야 돼. 됐지? 자, 그거 끝. 자, 예금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자, 이번에 예금에 대한 얘기예요.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 달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 그랬어요. 아하, 이거 이제 요즘도 배우나 모르겠는데 수학 시간에 달리금리, 복리. 언젠가 내 옆에 있는 선생이 그걸 수학 선생이 설명하는 걸 내가 봤거든. 야, 그거 하냐 그랬더니 해요 형.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는 가볍게 해도 되겠군 그랬었거든.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해? 예, 하면 그거야. 예. 자, 예금을 하게 돼. 예금은 돈 집어넣은 거야. 여기 있던 거 요거. 예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야? 이자를 받게 되는데 달리로 받을 수도 있고 복리로 받을 수도 있다. 달리와 복리의 개념은 간단해. 자, 달리는 뭐냐?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 모두의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따단. 자, 이자가 붙을 때 원금의 몇 %? 근데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의 몇 %를 받게 된다. 당연히 복리가 이자가 쭉쭉쭉쭉 올라가겠지. 됐죠? 예를 들어줬어요. 아, 땡큐. 원금이 1,000만 원이다. 연 5%의 금리다. 2년간 예금하면 달리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5%니까 얼마가 된다? 매년 50만 원. 그래서 2년 되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복리의 경우는 첫 해 이자는 50만 원이지만 다음에는 첫 해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의 5%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는 52만 5천 원이 된다. 세 번째에는 1,050만 원 더하기 52만 5천 원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감 잡았지? 별로 어렵지 않지? 달리복리 간단한 얘기야. 그래서 달리는 어떻게 된다? 1,000만 원의 5%, 1,000만 원의 5%, 즉 50만 원이 매년 또박또박 더 붙는 거야. 첫 해에 1,050만 원, 그 다음에 1,100만 원. 무슨 말이겠지? 1,150만 원. 계속 50만 원씩 붙는 거고, 이 녀석은 뭐다? 1,000만 원. 첫 해는 50만 원만 붙어. 하지만 두 번째는 1,050만 원에 5%가 붙어. 그 다음에 그거 붙은 거에 또 붙으니까 나중에는 엄청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예금할 때 이거로 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걸로 안 하는 거야. 많은 옵션이 붙어 있어, 얘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 무슨 말 알겠지? 몇 년간 부으시면요, 몇 년 후에는 얼마를 받게 되시고요, 막 이거 한다고. 와, 대박인데? 하지만 뭔가 조건이 복잡하고 나중에 1, 2년 만에 깨지면요 원금 못 찾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런 식으로 해. 특히 보험에서 많이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걸로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효리라고 알지? 이효리. 그 여자가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보험 상품을 막 든 거야. 한 달만 몇 천만 원씩 넣는 걸. 근데 갑자기 일거리가 딱 줄어든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거 보험 붙던 거를 내가 다 해서 지금 요 회사 해서 내가 한 10억을 벌었다. 오케이, 뭐 10억을 벌었다. 그럼 나 깰게요. 그럼 뭐야? 원금을 못 찾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몇 년이 지나야만 원금을 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년에 1,000, 2년에 2,000, 3년에 4,000 계속 이렇게 불 거 아니야. 1년에 1,000만 원씩 푼다면. 근데 10년 후에 찾을 때부터 원금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 내가 5년을 벌어가지고 5천만 원을 부었는데 아이고 반밖에 못 부셨네요.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못 받으시고요. 원금도 전체를 상환해 드리진 않아요. 그럼 5천만 원 부셨는데 3,2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 불리한 옵션을 많이 걸어놓는 게 복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멍청이들 그럼 복리해가지고 이자 많이 받지 왜 저걸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금융회사에서.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이거 유리해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불리한 게 있어. 잘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 나도 한번 이거 했었거든. 만개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당연히 인생에서 그걸 만개 찾는 사람들의 퍼센트는요.
그런 복리 상품을 만기까지 하는 사람들 퍼센트는 한 20, 3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다 중간에 손해보고 찾아요. 왜? 살다 보면 엄청 뭔가 급해지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어쨌거나 이거 달리 복리 완벽하게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아하, 이번엔 뭐가 나왔어? 실제 수익률. 자,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수익의 비율. 자, 이자율은 뭐야? 내가 1,000만 원을 껐을 때 1년에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1년에. 그러면 10%가 금리였잖아. 이자율. 오케이? 됐지? 수익률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수익률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쟤한테 투자를 했어. 그런데 1년에 나한테 10만 원씩 꼬박꼬박 주네. 그럼 1,000만 원의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게 수익률이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은 판단할 때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저 뭐라고? 실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물가 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물가 변동률이 중요하다. 자, 물가 변동률은 뭐냐면 물가가 몇 퍼센트 변화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짜장면이 지금 1,000원인데 작년에 비해 올해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 물가 변동률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자, 물가에 대해서 또 상식적인 얘기 해줄게. 물가는 오르는 게 정상일까? 떨어지는 게 정상일까? 유지되는 게 정상일까?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모든 경제체제는 무슨 말이겠어? 어느 나라든 물가는 적정 수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게 너무 많이 오르거나 오히려 유지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적정 수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동시에 돈의 가치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는 잘 안 올라가. 오르락내리락 얘는. 뭔가가 올라가는 게 다 맞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가 같은 게 잘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는 상태를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일본이 경제 위기가 뭐 한 20년간의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본이. 무슨 말이겠어? 아베가 정권 잡으면서 아베노믹스라고 이야기하며 경제 정책을 펼쳤으나 어리석은 경제 정책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한심해진 그런 상황에 나라가 처해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물가 변동률이라는 게 이제 뭔지 감 잡았죠? 물가 변동률.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아닌데.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금리. 아하, 개념 잡는다. 요걸 신경 쓰지 않은 거를 명목금리. 자, 요 말 진짜 많이 나와. 요 말이 경제 지문에서 자주 등장한다. 요거. 명목금리, 명목. 명목이라는 건 뭐야? 표시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목 수입이라고 얘기하면 뭐야? 내가 딱 받은 그 현찰, 돈.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그러면 명목금리라는 건 딱 정해진 10% 이자예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명목금리야. 딱 정해져 있는 거. 오케이? 그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명목금리에도 물가 변동률 뺀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한다. 자, 뭐가 있다고? 명목금리 말고 뭐가 있다? 실질금리. 진짜 금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 명목금리에서 물가 변동률을 빼야 돼. 물가 변동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온대요. 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땡큐.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 1년 뒤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합계가 1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면 원리금 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명목 금리가 10%로 되어 있어. 그런데 물가 변동률이 10%로 올랐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명목금리 10%에서 물가 변동률 10%를 빼면 실질 금리는 0%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왜 그러냐?
내가 1,0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10만 원을 받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뭘 살라, 10만 원짜리 뭘 살라 그런 거야.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지금 10만 원이 없어서 그걸 못 사. 예를 들어 나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컴퓨터가 110만 원이야.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가? 잠깐만. 내가 10만 원이 없어서 뭘 못 하는데 나중에 10만 원 받아서 해야지 했는데 뭔 일이 벌어진 거야? 금리가 10% 올라가 버림으로써 오케이. 자, 이제 물가가 10만 원이 10%가 올라감으로써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상황. 이해됐지? 자, 내가 1,000만 원을 넣고 1년 후에 10만 원 받을 거야 했더니만 물가가 변동돼서 모든 물가가 10%가 올라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지금 110만 원으로 사야 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때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지금 살 수 있는 물건이 똑같잖아. 이득 본 게 없는 거지. 알겠어? 이래서 상위 모델을 못 사는 거야. 10% 더 비싼 상위 모델을 못 사는 거라고. 내가 이걸 저축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자, 그 얘기예요. 명목, 요거. 자, 그 다음. 자,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면 예금자의 금리에 대한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예금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 당연한 얘기. 자, 여긴 무슨 얘기했냐면 세 번째 단락은 예금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얘기야. 자, 대출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예금까지는 해보긴 쉽지만 대출은 잘 안 해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 빌리는 거야. 누구한테 빌리는 거야? 은행한테 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매번 10% 이자를 내게 되는 거지. 매년. 자, 얘는 뭐였어? 얘 은행에서 돈을 넣고 매년 10% 이자를 받았지. 이건 뭐야? 돈을 빌리고 10%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돼. 알겠지? 그게 대출이야. 대출, 돈을 빌리는 거. 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이자도 금리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이자도 올라간다. 예금 이자도 올라간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은행이, 자,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얘는 다른 지문에 다 하나씩 박혀서 중요한 개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들이란 말이야. 오늘 여기서 감을 잡아두면 얘보다 업그레이드 된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의 책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뭔가 순차적으로 지문들이 연관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옛날에 나왔던 지문에 비하여 최근에 나온 지문이 좀 더 어려워져. 출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출제자가 수능장에 딱 들어가면 기출문제하고 EBS 교재를 받는 거야. 알겠어? 그래놓고 무슨 설명을 듣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고요. 요게 EBS 교재니까요. EBS 연계시켜 주시고요. 몇 %는 연계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점검을 다 하겠지만, 그리고 요거 기출문제 이렇게 놨으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지문 이렇게 참고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나 수능을 왜 내야 돼? 나 힘들어 죽겠네. 근데 하여간 뭐 몇 달 동안 놀면서 이거만 내지 뭐 뒤져보겠지. 뒤져보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우와, 놀라는 거야. 뭘 놀라는 거야? 야, 고등학생들이 요즘 이런 거 배워? 이런 거 하는 거지. 그거 안 배우는데 나와서 애들이 막 멘붕이 됐었던 거거든. 근데 이 교수들은 완전, 와, 야, 얘네들 대단한데? 야, 기출문제 2부가격제가 나와. 나 경제학 교수인데 이거 3학년들 가르치는 건데 이게 나왔네? 대단해. 요즘 고등학생 수준이 높구만. 근데 왜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 그렇게 머리가 나쁠까? 바보 새끼들 이거. 이러고 고민한다고. EBS 책을 딱 열어보면 와 이게 대단한데? 야, 금본이제요? 금한본이제 이거 나 가르치지도 않아. 애들 어려워해서. 야, 이런 게 다 EBS에 나오네. 요즘 고등학생들 수준이 높구만. 근데 우리 학교에 듣는 애들은 왜 이렇게 바보지? 우리 학교도 나름 명문인데 난 경제학과인데 막 이런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본 지문의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지문을 두둥 내고서 이 정도면 쉽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발표하는 거야? 출제위원 대표가.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겐 누구나 평이하게 볼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두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험 보고 나온 애들은 막 개거풀 물고 앉아 있는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문들을 내가 왜 순서대로 놨냐면 여기에 이런 말들을 알아두는 게 이 미친 아저씨들이 내는 미친 아저씨들이 내는 그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내 말 알아먹었지요? 알아먹었지요? 잠깐.